교수님, 근데 이게 핀칫새만으로 이런 진화론을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연히. 네,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 기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의 모습은 목이 길죠. 네. 그런데 사실 기린이 처음부터 목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짧은 목을 가진 기린도 있고 긴 목을 가진 기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이 긴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주어진 자연 환경에 유리한 유전인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진화 이론, 바로 자연 선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자연 선택의 증거로 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수천만 년에 걸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말은 시간이 흐르며 체격이 커지고 외형이 바뀌는 등 진화를 거듭했는데요. 특히 더 빨리 달리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진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쉬운데. 이거 좀 쉬운데 진짜. 특히 더 빨리 달리기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 정답. 네, 지원 씨. 일단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애가 조금 약간 동글동글한 형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도 보면 말상이라는 게 있듯이 길어집니다. 뾰족하게 바람을 갈아야 돼요. 네. 원래 퉁퉁한 말들도 있었나 보요. 얼굴이 동그랬다고 원래는. 지원 씨 굉장히 열심히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오답. 그리고 왜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 좀 재밌었어요. 정답. 그냥 네. 다리가 발달하는 거 아, 아니에요? 다리. 이제 좀 가까이 갔습니다. 어? 다리. 정답. 네, 크리스 씨. 우리나라 그 말벅지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크면. 말벅지. 그럼 허벅지. 이거 100% 정답인데요. 말벅지. 허벅지. 오답입니다. 허벅지 아니에요? 진짜? 지금 우리가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알겠다. 정답. 말발굽. 정답입니다. 말발굽입니다. 먼저 기원전에는 말발굽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람처럼 발가락 다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발가락이 있네. 맞네. 그러네. 손가락 같아. 기원전 약 5,800만 년 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조상인 하이라코테리움의 화석입니다. 화석에서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죠? 발가락이 4개입니다. 와, 원래 발가락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말이 생겼을 때는 말발굽의 발가락 수가 4개였다가 3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다 같은 말인데.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이라코테리움으로부터 마치 나뭇가지가 뻗듯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같은 시기, 동시기에 어떤 말들이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4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말들이 여러 종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에게 필요한 특성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피터 씨, 다윈도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다윈이 메모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 한 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나무 가지처럼 한눈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35년 10월에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핀치새가 한 종류라는 답변을 받은 게 1837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후에도 다윈은 바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11월 22일에 약 20년 만에 진화론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인류의 사상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의 기원입니다. 아, 그럼 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 기원의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덱들의 주장에 따르면 덱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오.
또 한 방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을 것 아니죠.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한 방 매긴 느낌인데 진화론 쪽에서 진화론이 점점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뭐 네, 더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두 번째는 닥스훈트의 품종 개량 전후의 모습입니다. 다리가 더 짧아지고 얼굴과 몸이 더 길어진 게 보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높아졌고 각종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떡해. 마지막 사진은 허그인데요. 허그는 허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눈과 납작한 코가 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호흡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면서 숨이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차례 진통을 겪은 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다윈 진화론을 두고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동물이라면 인간을 동물처럼 품종 개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다윈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바로 프랜시스 골튼입니다. 프랜시스 골튼은 다윈의 친척이에요. 와, 다윈의 외사촌입니다. 그렇구나. 골튼은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을 읽고 인간의 재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며 인간의 교배를 인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낳은 돌연변이인 우생학입니다.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이 왜 위험한 발상인 것일까요? 뭐 열등한 다른 거는 없어지거나 도태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가난, 범죄, 인종, 장애 등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까 그 강아지들처럼 인간을 개량시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피터 씨, 이게 우생학을 보고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다윈은 그 우생학 책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되게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근데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윈이. 그 이후에 우생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그 학문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우생학 얘기할 때 다윈하고 진화론 얘기도 같이 하니까 다윈은 진짜 무덤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네, 과학적.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었고.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은 신이 만든 모든 물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한다는 창조론의 인식과 정면 충돌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다윈은 어쨌든 뭐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진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윈은 1871년 발표한 바로 다음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아주 먼 과거에 9세계의 원숭이로부터 우주에서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도달한 결론, 즉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개인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그쪽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등 동물. 많이 상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일단. 원숭이보다 더 미개하네요. 다윈은 인간이 동물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인간과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가졌을까라는 주장을 펼쳤죠. 바로 인간은 영장류 진화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 이유가 영장류 동물하고 인간이 뭐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야? 1837년 영국 런던 동물원이 오랑우탄 제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제니. 뭐야 귀여워. 팔 엄청 길다.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네요. 사람들이 입는 옷 입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동물을 처음 본 영국 사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던 다윈 또한 런던 동물원에 드나들면서 제니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사육사가 제니에 다가가 사과를 보여주기만 하고 건네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폭해져요. 썼을 것 같아. 달라고 막 침 뱉고. 네, 발로 차고 맞습니다. 내가 하는 짓인데? 그리고 어느 날은 다윈이 제니에게 거울을 줘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나? 놀랍다는 표정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걸 자신의 진화론과 결부시켜서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인 유인원과 인간이 과거에 같은 조상을 가졌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다윈의 생각을 들은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맞나? 했을 네. 것 같아요. 의구심도 가졌을 거고요. 다윈의 이론이 발표된 후에 영국의 잡지에 실린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와. 다윈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런. 희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문과 잡지 등에서는 이렇게 다윈을 원숭이나 오랑우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그린 풍자 만화가 쏟아졌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종교계와 보수적인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원숭이와 섞인 인간으로 그려지면서 공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아예 반대만 했나요? 다윈 쪽 편은 없었어요? 당시에 다윈의 주장이 무조건 비난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과 유인원의 관계를 연구하며 그 유사성을 강조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진화론의 대표주자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입니다. 확실히. 헉슬리는 다윈의 개로는 모자라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다윈의 옹호론자였습니다. 한 번은 토론회에서 영국 성공회의 주교가 당신 주장에 따르면 당신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냐? 라고 조롱하며 묻자 헉슬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종교적 권위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두려워하는 당신보다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낫습니다. 와, 세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숭이 후손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교를 한 방 먹인 모습을 본 700명의 청중은 헉슬리의 폐기에 감탄을 했고 헉슬리는 진화론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윈에 의해 퍼진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간도 진화한 것이라면 인간은 과연 무엇에서 진화를 하게 된 걸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작된 가설이 바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는 가설입니다. 진짜. 이 가설은 오랜 시간 인류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명확한 팩트가 밝혀지게 된 거죠. 진짜? 지금으로부터 2500만 년 전 9세계 원숭이와 유인원 사이에 분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기가 일어난다는 뜻은 공통조상 A의 후손들이 두 가지 각자 다른 형질을 가진 계통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후 공통조상 B에서 분기가 또 발생하는데 그때 오랑우탄 계통이 우리의 계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릴라 계통이 멀어지고 이어서 순수한 인간 계통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원숭이와 인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갈라진 침팬지와 인간의 사이는 그냥 같은 공통조상을 둔 서로 각자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조상에서 각자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촌별인 셈이죠. 아예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기 때문에 교배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탄 등이
진화를 통해서 엄청 똑똑해지더라도 절대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다행이다. 근데 가끔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아요? 술 먹고? 아쉽게도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윤소희 씨, 근데 원숭이가 어쨌든 우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네. 뭐 조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같은 공통 조상에서 나온 서로 다른 종일 뿐 조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식물의 예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네. 겨자라는 식물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양배추, 방울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케일 이런 채소들이 다 하나의 저 야생겨자라는 데서 분류돼서 나온 종이거든요. 야, 아예 처음 들어보는. 얘네들이 이제 같은 공통조상인 야생겨자를 가지고 갈라지긴 했지만 다 서로 다른 식물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인간과 원숭이도 공통조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종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런 이제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조상 누구예요? 아니 우리의 야생 겨자는 누구냐고요? 아, 그래서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 그래, 아까 그 야생겨자. 네. 또 그 외에 있던 원숭이와의 공통 조상. 진정한 야생겨자. 진정한 야생겨자. 아, 교자. 진정한 야생겨자. 네. 대체 이 어떤 동물인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원숭이랑 관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의 뿌리. 맞아. 그게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풀지 못한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발견된 화석이 없어서 어떤 모습을 한 동물이었는지 밝혀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체수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화석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그럼 네. 화석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없어요? 다만 60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사이에 살았던 인류 화석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침팬지와 비슷한 모습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오늘 뭐 배울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네. 이후 영장류의 분류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인간과 유인원, 원숭이는 다 영장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다른 동물들을 나누게 됐어요. 이 기준이 뭘까요? 꼬리. 맞아요. 바로 꼬리의 유무입니다.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등 다른 동물들은 꼬리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원에는 꼬리가 없는 동물들로 묶이게 된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영장류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뭘까요? 직립부. 네, 서서 걸 수 있는. 그렇죠. 두 발 걷기입니다. 네. 바로 두 발 걷기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살아있을 때 두 발로 걸었냐, 네 발로 걸었냐, 화석에 남긴 흔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네 발로 걷거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데 적합한 신체를 가졌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골반이 좁고 긴 형태로 직립보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에 속하는 동물 또한 걸을 때 두 발과 함께 두 팔을 사용하는 사족보행을 합니다. 팔도 다리보다 좀 더 길고 그래서 일부 상황에서는 두 발로 서기도 합니다. 와. 하지만 인간은 다리가 팔보다 길고 무릎이 모여 있어서 두 발로 걷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항상 두 발로 선체 생활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털? 털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 정도 있어요. 진짜로? 네.
머리 크기? 그렇죠. 네, 바로 두개골의 크기입니다. 뇌의 크기가 달라요. 뇌 크기의 현저한 차이가 보이죠? 2배 이상. 원숭이는 뇌용량이 50에서 80cc 정도로 단순한 도구 사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인원보다 3, 4배가 큰 1200cc에서 1500cc의 뇌용량으로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아, 그럼 뇌가 클수록 똑똑한가 보다, 진짜. 뭐 무조건 그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지능은 뇌 안에 그 신경세포인 그 뉴런 수에 따라서이긴 해서 그 뇌 용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더 많은 뉴런이 들어갈 수 있죠. 그만큼 학습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이 뛰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머리 큰 거를 뭐 옛날에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보다 월등하네. 월등한. 그런데 같은 인간끼리는 뇌 크기와 지능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인간과 원숭이 그리고 유인원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들 중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손동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손동작이요? 네. 아, 이거 안 맞출래. 안 되면 그럼 난 뭐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죠? 네. 정답. 네. 애교 이런 거는 인간만의 영역이 아닐까요? 말한 그럴 수 볼 있- 하트 이런 거. 보라트는 이런 거. 그래 하트 안 될 것 같은데? 고양이 하트예요, 고양이 하트. 혜성 씨 오답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원숭이들이요? 저는 나이 들면서 이게 안 되는데 잘. 배트맨. 우리 맹구 선배님이 했던 점점 배트맨.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나이 이거 들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거. 지연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희성 씨. 이 엄지 손가락 여기 이렇게 닿게 그거 하는 원숭이가 잘 돼요. 그게 아니 돼요? 이거 되시는 분 안 되는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안 저 되는 안 사람은 나와요. 뭔데요? 아니 원숭이들이 유연성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아니 이거 한다고요? 잘해요. 왜냐면 걔네들 손가락도 길고 이게 맞아요. 잘 돼요. 아, 그쪽으로 그러면은 가죠. 오히려 훨씬 유인원에 낫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 혜성 씨 오답입니다. 힌트는 좀 전에 지원 씨가 하신 그 동작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뭐지? 배트맨? 정답. 네, 지원 씨. 이거 네, 오케이 사인입니다. 오케이요? 이거 네, 왜들 이게 안 될까? 왜 그러니까. 안 되지? 인간만이 바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오케이 사인인데 왜죠? 왜 그런지 침팬지와 인간의 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집에서 하는 게 있나? 침팬지는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엄지를 갖고 있고 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제한돼 있어 다른 손가락과 완벽하게 닿을 수가 없어요. 반면 인간은 더 유연하고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한 엄지로 나머지 네 손가락과 모두 닿습니다. 때문에 손에 도구를 쥐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필을 이렇게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서로 다른 종 간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로써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사가 효능이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진짜 효능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브라운 세카르는 주사를 맞은 뒤에 45kg나 더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 수 있다고도 하고 에? 소변 분사의 평균 길이도 25%나 늘어났다면서 자신이 이제 회춘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믿기 어려운데요. 당시에 이제 한 과학자는 왜 교수가 1년이 넘으면은 은퇴해야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아, 그렇지. 이제 비꼬았고요. 독일의 한 의학 저널은 망령이나 노인의
일탈행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비과학적이긴 해요. 얼핏 맞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회춘하고 싶었던 대중의 반응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카르의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주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사고 싶었구나. 네. 문소희 씨, 이 세카르의 주사가 인기를 끈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이 주사를 맞고 경기력이 갑자기 향상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투수였던 퍼드 갤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889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주사의 회춘 효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퍼드 갤빈의 기록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주사의 효능을 광고하기도 했어요. 우연이겠지. 뭐 어떻게 뭐 얻어 걸린 게 좀 있네. 정액 주사 맞고서 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주사의 인기는 한순간에 이제 뚝 끊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죽어요. 네, 맞아요. 누가 죽어요. 본인이 네. 죽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바로 회춘에 성공했다던 브라운 세카르가 5년 뒤인 76세 이제 뇌졸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회춘 주사의 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회춘에 대한 이제 관심은 이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카르의 연구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춘 요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외과 의사 세르즈 보르노프가 고안한 회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에요 이번엔? 네, 이번엔 수술입니다. 더 무서운데? 자, 19세기 말 이집트 왕의 주치의였던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회춘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사람들? 넷이? 오, 네, 혜성 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왕의 여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거세한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도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환관한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뭐가 막 늙질 않는 건가? 오래 사는 건가?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관들을 보니까 콧수염이 없을 뿐더러 이제 비만이고 병약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진짜? 그래서 한 예로 45세에 죽은 한 환관은 90세의 노인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왜지? 이제 이처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환관들을 보면서 이제 보르노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네. 그럼 고안을 다 또 붙여주는 더 거예요? 달아야 돼요? 뭐. 그래서 보르노프는 환관들은 고안에서 생산되는 분비물에 결핍이 생겨서 일찍부터 이제 노화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보르노프는 1910년에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한 후 이전에 떠올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1917년 염소의 고안 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1918년에 이제 어린 숫 양의 고안을 늙은 숫 양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이식하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너무 징그럽다. 와. 네, 사진은 이제 보르노프의 양 고환 수술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 때 당시에 저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이식한다는 게 수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환 이제 세포를 이식하니까 이제 늙은 숫 양의 털이 뭐 두꺼워지고 성욕도 돌아왔다고 해요. 진짜? 그럴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다. 한마디로 그냥 회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보르노프는 이제 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까지 한 120번 정도의 실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환과 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점차 더 확신을 더해갔다고 합니다. 고환 전문가가 됐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보르노프는 이제 인간에게도 실험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르노프는 인간에게 어떻게 회춘 실험을 했을까요? 같은 방법 아닐까요? 고안 이식을. 근데 어린 고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떼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니겠죠. 동물 거를 쓴다고요? 네, 동물 걸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남의 거 고안 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동물의 것을 인간한테 이식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않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보르노프 생각에는 이제
가장 인간과 비슷한 영장류인 이제 원숭이 고환을 사용해서 회춘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한테. 감히 단언컨대 원숭이는 강인한 신체와 질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고통받는 주요 부위의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지 회춘한다 해도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보르노프는 어린 원숭이의 고환을 얇게 썰어서 환자의 고환에 꿰매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와. 얇게 썰어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일 것 같아요. 짜증난다 진짜. 저 동물 학대다 완전. 자,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수술 중인 보르노프와 조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르노프는 수술 효과로 이제 성욕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되거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안경이 필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 수명 연장 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수술 후에는 회춘 효과가 확실히 있었나요? 진짜. 자, 과연 어땠을지 이제 실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제 수술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네, 이 남자는 이제 73세로 병원에 있었던 노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르노프의 수술을 받은 지 1년 후 지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젊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젊어진 것 같죠? 그냥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사람이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 살이 찢었어요. 다른 사진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비교군을 봐야지. 사진의 남성은 이제 74세라고 합니다. 오? 진짜 저건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수준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76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옛날 어떠 젊을 보입니까? 시절 같아요. 뭐야, 저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대박 났겠는데? 네, 회춘 수술의 결과가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사기야 사기. 와,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만큼 인기가 많았냐면 이 1920년대 프랑스 합창 단원의 1년 이제 연봉이라 그러죠. 1년 연봉 정도의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1,000명이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효과가 있는 거야? 진짜 교수님 있는 건가요? 보르노프와 스타이나우의 회춘 수술 모두는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회춘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기대로 인해서 플라시보 효과로 이제 일시적인 그럴 수도 활력 있겠어. 증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은 진짜 확연히 달라 보였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저렇게 회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지. 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짧은 플라시보 효과 이후에 이제 초기의 환자들이 이제 연이어 죽게 되면서 수술은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사망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두 수술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춘이라는 환상은 이제 돌팔이 의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역시 불가능한 거였을까요? 회춘은? 자, 이처럼 젊어지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실패를 해서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의학적 시도들이 성공을 하면서 인간의 영생 연구에 큰 전환점들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과학적인 접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인간의 기대 수명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의 발달로 1920년대부터는 이제 백신이 도입되고 1940년대 이제 항생제가 대량 생산되게 되면서 1900년 초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45세였는데요. 평균 수명은 50년 만에 무려 20년 정도 증가를 합니다. 와. 저도 과학사를 배웠을 때 기억이 나요. 인간의 수명을 가장 획기적으로 올린 세 가지가 항생제랑 백신이랑 상하수 처리 시설 등 물 깨끗해진 물. 야 나도 1900년대생인데 곧 가실 뻔했네. 죽을 뻔한 나이네. 네, 맞아요. 죽는 나이였네요. 맞아요. 와. 자,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자 새로운 문제들이 또 나타났어요. 자, 무슨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파요. 아, 예. 왜 아플까요? 노화가. 노화가 와서.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안 죽는구나. 네, 이제는 신장병, 암 이런 것처럼
이제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을 오래 유지하자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안으로 제시된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인공 장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장기 이식이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이제 늙고 병든 장기를 이제 젊은 새 장기로 갈아 끼우면은 이제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런 장기 이식 연구에 앞장선 사람은 이제 오늘날 이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소련의 외과 의사 블라드미르 데미코프였습니다. 데미코프는 이제 인간의 장기 의식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1937년 이제 세계 최초로 인공 심장을 만들어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부터는 동물들끼리 장기 이식 실험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폐, 이식 등의 수술을 동물들한테 해서 성공을 시킨 소련의 천재 의사라고 합니다. 아, 더 무서운데? 이건 무섭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재 의사는 이제 장기 이식 연구의 일환으로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실험이야? 데미코프는 이제 손상된 장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 이식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다리가 달린 작은 개의 머리를 큰 개에 이식시켜서 이제 머리가 2개 달린 개 수십 마리를 이제 만든 거죠. 너무 충격적이다. 사실은 이 블라디미르 데미코프의 실험 자체가 우리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잔인하고 비윤리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장선으로 장기 이식의 발전을 도움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아, 진짜 끔찍해. 아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머리 이식 수술은 이후 이제 장기 이식을 할 때 이식 기술과 면역 억제 연구, 신경 연결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그 머리 이식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가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볼까요? 지난 5월? 아니 그러면 나 이거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죠? 근데 아니, 조건이 동물도 안 됐는데. 까다롭지 않을까? 뭐냐면 뭐 신체 조건도 되게 비슷해야 되고 뭐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뭐 나는 계속 면역 조건이 많을 거부 텐데.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하려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를 자르고 뭐 접합을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이제 손상되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뇌 손상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산소나 혈액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수술이야.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신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면역 거부 반응도 이제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냥 딱 보면서 느낀 건 그냥 인간 같지가 않아. 인간이 이제 그냥 뭐 물체 그냥 기계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수술들이 교수님 대체 왜 필요할까요? 네. 이런 수술들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몸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뇌사 환자와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이 멀쩡한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강한 뇌가 있는 암 환자의 머리와 뇌사 환자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로 결합하면 혹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설은 아직은 가설이지만 젊은 뇌사 환자와 이제 노인의 머리를 바꾸어서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여 뭐 영생을 가능하게 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머리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도요. 그럼 그 머리를 어디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네, 머리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제 커다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저게 이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잡아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머리 이식 수술에 대한 가능성은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장기 역시도 기증자를 구하는 일에 뭐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장기 복제입니다. 네, 사람과 이제 장기 크기와 구조가 이제 가장 비슷해서 이제 대체 장기로 사용되는 동물은 이제 바로 돼지입니다. 네, 돼지는 또 다태동물이라서요. 장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임신 기간도 인간의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서 빠르게 장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식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장기 적출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도 약한 편입니다. 돼지는 또 우리가 이미 먹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문제는 좀 남아 있는데요. 인간과 돼지가 이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를 이식했을 경우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엑소쌤, 유전자 가위 어떤 기술이죠? 유전자 가위 기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생긴 DNA를 싹둑 잘라서 올바른 DNA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지도 우리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고 사람 유전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스파이더맨을 만들 수도 있고 헐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금지가 됐지만 특정 유전 질환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네. 스파이더맨의 오프닝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DNA가 막 그거 정확합니다. 네. 이야. 어떤 부분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돼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장기 복제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의 장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돼지에게서 인간의 장기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돼지에서 인간의 장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돼지 몸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워내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바로 돼지의 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장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인데요. 돼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수정란에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정 장기 발달에 꼭 필요한 유전자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줄기세포는 아시다시피 어떤 장기나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장기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 수정란은 이제 배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아를 돼지에게 이식을 하면은 이 돼지 배아는 이 특정 장기만 사람 세포로 구성된 채로 대리모 돼지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참 고마운 동물이네, 돼지는. 네, 이런 실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2023년 이제 중국의 광저우에서 돼지의 몸에서 이제 사람의 신장을 길러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사진은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된 돼지의 배아입니다. 그리고 네모 부분이 바로 사람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와. 이 신장의 한 50에서 60%가 인간 세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돼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종 면역 거부 반응이 확실히 덜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 체내에서는 이게 잘 자라, 면역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체내에서는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생명윤리에 어긋날 뿐더러 이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돼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상용화에 또 한 번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쥐한테서 코로나가 왔듯이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겠네. 이처럼 인간은 수명 연장의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설 뭔가요? 팔자는 못 바꿔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그게 안 돼가지고 녹화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나 바꿀래. 뭘 바꾸실래? 나 외국어가 너무 안 돼. 그 노력을 하세요. 아니 그 유전자 때문이에요. 아니 공부하면 돼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만약에 언어 능력 있는 유전자를 몸에 주입해요. 그럼 언어 능력 생겨요?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주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독하시다 멘트가. 뇌세포를 다 긁어내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긁어내고 일단. 그럼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 긁어내고 일단. 그 사실 되게 꽃미남이신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네요. 사람이 늙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화에 대한 거를 딱 끄집어내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DNA에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그 고장난 DNA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 30살 때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DNA 일회용품이 복구를 더 이상 없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시스템을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유전 형질을 싹 다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전 형질을 또 발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 껴놓으면 레고 블록을 빼서 다른 블록으로 끼면 어떨까? 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가위요? 가위처럼 레고를 하나 빼는 네, 게? 레고를 잘라서 요거를 다른 걸 갖다 붙이자.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교수님? 네,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주된 적은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세균이 싸워야 되는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세균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요거트 회사에서 찾게 됐는데 요거트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키우잖아요. 유산균을 자꾸 공격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말 유전자 가위처럼 써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정균 교수님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그런 거 다 잘하는 걸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 얘는 전투만 하는 애로 그리고 얘는 허드렛 일 이런 일만 하는 애로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화된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Well,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Advances in conventional treatments and perhaps begin to see significant advances in somatic gene therapy will now allow many more of such patients to reach breeding age and want to have children. But I wish there were clearer ethical guidelines for scientists not to. The issues here are so much more ethical and moral issues rather than purely scientific issue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안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꼭 금지된 거 하는 애들 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혼자 말라는데 실험실에서 가고.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해야지. 네.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이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젠쿠이 잡들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근육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죠. 혹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에 눈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시중에 약이 나와 있습니다.
저 교수님께 궁금한 게 그렇게 편집된 유전자는 그러면은 바뀐 상태로 자녀에게 전해지나요? 아니면 나만 편집된 거고 다시 자녀를 낳으면 원래 유전자로 전해지나요? 자손에게 간다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주사하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자기만 고쳐지는 거지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자, 난자, 생식 세포에도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내 눈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져와서 체외에서 편집을 하고 다시 주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그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크리스퍼에 필요한 그 카스나인이라는 단백질, 그 유전자로 가게끔 만들어진 RNA, DNA 이거를 그냥 직접 눈에 넣는 거예요. 눈 세포 안에. 그럼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그 해당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 바뀐 거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자손만 정말 우량한 좋은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대대로.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위너와 루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전자 양극화가 생기는.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은 왜 상류층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사세라 그러잖아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적이죠. 이 가문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선점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탄탄한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그 사세라고 그래도 근친호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럽 왕족들의 그 초상화 말고 사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맞아요. 나라 왕인데 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차 대대전 당시에 영국 왕과 러시아 황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까지는 아닌데 정말 서 있는 모습 보면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이게 그 턱으로 좀 유명합니다. 합스부르크의 턱.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약간 근친호 때문에 그런 얼굴이다 이런 얘기. 잘못 알고 계신 게 순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겼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순혈이라는 게 유전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러 피가 섞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친혼을 하니까 만약에 섞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된 후손이 나왔을 텐데 부정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뭐 불임까지 오고 정신병까지 오니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좀 잘 그려준 거래요. 실제로는 아래턱, 위턱이 맞지 않아서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턱이 약간 나오는 거라만 그렸지만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적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없지만 인공지능 요즘 계속 데이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외부의 것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넣더니 완전 쓰레기가 나온다. 편향돼 버리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다양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유전자 이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진짜 내 유전자가 일로 다 갔구나, 흐뭇하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시중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10억, 20억 이렇습니다.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이보그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자, 이제 사이보그가 이제 무엇인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에 막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진짜 정의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사이보그가 보통 인공적인 수단이 들어가고요. 그를 통해서 인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보완되거나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된 인간을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체이식 테크놀로지 자체가 사이보그라는 개념하고 절대 동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어원은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가니즘을 합친 거예요. 사이버 따고 뒤에서 오가니즘에서 오그만 따서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약간 상상 속 개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단어예요. 이미 몸 안에서 우리 몸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의료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인공 와우라고. 와우 할 때 와우가 아니라 그 달팽이 한자 와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는 궤도보다 낫다고 봐. 네, 그래서 저 인공 와우가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전기 신호를 우리 달팽이관으로 전송해서 그게 뇌에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전기 신호를 대신 넣어주는 와우가 있고요. 와우. 그리고 이제 치아 임플란트. 와우. 감사합니다. 치아 임플란트도 우리가 얘기하는 턱뼈에다가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임플란트도 그거예요? 예. 나 그럼 이미 사이보그네?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갖고 계시면 사이보그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사이보그네. 오늘 가설이 누구나 사이보그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 신체 어느 특정 부위를 갈아 끼우면 그게 극대화되고 그런 기술이 현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뇌 기능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받은 그 한 연구래요. 근데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극 자체를 우리 이제 두개골을 열고 이제 뇌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 심고 이제 뇌 안의 정보를 읽어드리고 이제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뭐야? 저거 멀쩡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이제 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일 경우에만 허가가 나거든요. 환자구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보통 환자들 위주로 아니면 동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 자체를 이제 뭐 그냥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해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인데,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해마가 이제 기억에 관여를 하는 뇌부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뇌 신호를 주면은 기억력이 37% 향상되었다. 진짜? 네, 그런 나 연구 해마 결과가 어떡해. 이제 동물로 나아가면 더 재밌는 연구도 많거든요. 제6의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쥐에 또 전극을 심은 다음에 자기 센서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기장을 느낄 수 있게. 오, 나침판이 탑재된. 네, 그 나침반이 탑재된 거죠. 지구 자기장은 언제나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실제로 했더니 그 자기 센서를 바탕으로 길을 찾았대요.
그런 센서가 머리에 있다면 북쪽을 볼 때는 왠지 기분이 좋은데 남쪽을 볼 때는 어딘가 좀 기분이 안 미묘하고. 좋거나 예, 그래서 아, 이게 북쪽이란 느낌이구나 이제 알게 될 거고요. 학습을 통해서. 그럼 그 감각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연구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아예 뇌로 통신을 하는 거. 그거 텔레파시 아니에요? 그게? 텔레파시인 거죠. 브라질에 있는 쥐의 그 생각을 읽어서 미국에 있는 쥐한테 전달한 실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느끼기 싫은 감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가. 그럼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아예 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양이 같은 포식자를 보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두려워하게 만들 덤벼. 수도 있고,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오 마이 있고, 갓. 뭐 이런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래서 뇌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강화되면 좋은데 그거에 따른 위험성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조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심지어 누가 해킹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윤리적 문제도 뭐 이제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약간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김태훈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시죠. 왜 엄마예요? 네. 인간이 통증을 모르고 우울감을 모르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세상을 원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기술이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딱 없애고 싶지만 우리 뇌에 어떤 신경세포가 그 기억을 딱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덤비는 용감한 쥐 이런 거는 특정 부위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기억은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 기억을 하나 없애면 다른 기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왜 타임슬립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과거에 발생했어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가 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의 과거 기억 중에 일부가 사라지면 현재 우리 중에 일부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다 나비 효과로 연결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치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는 사이보그가 된 거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감각을 통제하고 뭐 약간 우울감을 약간 없앨 수 있고 그런 류의 사이보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마냥 또 좋을까라는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론데 네. 번역기 같은 게 뇌에 하나 있었으면 외국어에 대해서 뭐 한 맺힌 게 되게 네, 많으시죠?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영어를 못하니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최영빈 교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가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뭔가를 가질 수 있다면? 진짜 다 궁금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높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구리 출장 다닐 때 외국 갈 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높이 뛰어서 이렇게 대기 공간을 넘었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미국에 도착. 그 정도까지. 근데 한 번 뛰어서 떨어지면 미국에 위험하지 도착해요. 않아요? 근데 그걸 또 상상하면 또 공학자니까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공기 저항이 얼마나 열이 날 것 같아서 몸 피부가 또 열을 잘 견디는 초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또 내 몸 안의 기압을 보완해야 되는 초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잠들곤 합니다. 그렇게 뛰어서 어디까지 가보고 싶으세요? 제자리까지요. 한 바퀴? 그렇죠.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인공위성이 되는 건데요? 인공위성은 못 내려오잖아요. 또 원할 때 저는 내려와야 내려오고 되는구나. 싶습니다. 나가 있고 싶진 않고요. 저는 사실 그 평균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평균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평균까지 올라가지만
뛰어넘는 능력은 스스로 쟁취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요, 기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순간 그렇게 뭐가 되는지. 뭐가 돼요, 저분이? 누구나 사이보그가 되는 시대가 만약에 오게 되면 뭔가 장기 공동구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홈쇼핑에서 야. 최장 한쪽을 사시면 뭐 신장을 하나 얹어드린다. 사이즈도 스몰, 미디움, 라지로. 하나를 안 놓치시고 우리 언젠간 높이 뛰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기간을 한 100년? 100년 뒤에 그러면 사람이 다 삐리삐리 이러고 다닐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은하철도 999라고. 알죠, 그건 알죠. 그건 아시죠? 들어봤어요. 알죠. 전 보진 않았습니다. 철이 나오 철이. 철이를 모른단 말이야. 아 철이를 몰라요. 잘 몰라요. 이제 우주를 다니는 그런 기차가 나오는데 은하철도 999. 그 음악도 되게 유명해서 저희 그거 노래도 알죠. 많이 부르고 그거 알죠. 했었는데요. 네. 그 철이가 왜 여행을 다니는가? 왜 다니지? 바로 사이보그가 되려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이보그가 되려고 하냐면은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너는 영생을 가지려고 하니? 영생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면서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지는데요. 영생 하고 싶으세요, 다? 만약에 돈과 권력과 다 있다면?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문과와 이과가 갈리나요? 저는 그런가요? 우리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영생 아닌 것 같아. 너무 끔찍해. 아니 그 별에서 온 그대 보면 김수현 씨가 좋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으로 살아보고 싶다. 뱀파이어들 너무 외로워 보여. 네. 저는 약간 조건부 영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살고 싶긴 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처음이 힘들지 몇 번 겪다 보면 적응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저는 오래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오래 사세요. 산삼, 인삼 다 다려먹고. 김상욱 교수님은 어떠세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 이미 영생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첫 번째 DNA로부터 시작해서 개체 수준에서는 죽는 거지만 나의 DNA를 남김으로써 범생명적 차원에서는 영생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뚱아리는 그 긴 시간에 그냥 순간인 거네요. 한순간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때 담담하게 나의 DNA를 남겼으니까 좋아서 좋다 이러지 않을까. 여기서 반전은 왠지 김태훈 교수님이 난 영생하고 싶어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난 영생할래. 되게 어렵네요. 봐봐. 욕심 있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지금 영생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예전보다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요. 무덤이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삶과 죽음을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죽음이 너무너무 멀어져 가니까 그게 다가오는 순간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담담하게 맞이하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 어려울 것 같아.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영생하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돌려서 근사하게 하시는 거지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